오는 2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정부의 고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몇 년 새 실업률 상승 이유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목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짚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4년간 가계 동향 분석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국내 가계소득 증가 대비 소비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경제 시그널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의 김태기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나타난 실업률 상승에는 노동 수요 축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워딩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분석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노동 수요 부족은 쉽게 말하면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이 고용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정부는 올해 급격한 고용지표 악화를 두고 다양한 요인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인구 구조 변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맞아요. 했었단 말이죠. 따지고 그렇죠. 놓고 본다면 인구 구조 요인은 여기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번에 KDI에서 보고서 낸 거는 참 시의적절하다 생각해요. 그 사이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인구 구조 때문에 이제 실업이 올라가고 고용이 악화됐다 그랬는데 지금 KDI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현 정부와 어떤 지난 정부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런 정책 변화를 또 비교 분석했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인구 구조 부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고 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만한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 하는 게 KDI에서 아주 확인을 한 이런 거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요. 그건 뭐 예. 제가 진작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어쩌면 요번에 이제 이 KDI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건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변화를 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교수들이 이제 말하는 거랑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르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정부의 어떤 정책을 뭐 조언을 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에는 정부가 괜히 뭐 자꾸 인구 구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기업이 왜 사람을 채용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실업률 상승 원인이었다. 전 그렇게 보죠. 예. 사실은 그 사이에 계속 지적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너무 올라가지고 네.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이 타격이 제일 컸다고 하는 건 뭐 다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 정부는 그걸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저 근로시간 단축도 굉장히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여유로운 생활이 되는데 네. 문제는 소득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줄면 그만큼 소득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기업한테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용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지금 이름하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뭐 정책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KDI 보고서의 분석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올해 또 논란 끝에 두 자릿수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70여일 뒤면 그 인상률이 적용이 그렇죠. 또 예. 맞습니다. 되죠? 연속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도가 16%죠. 내년도가 1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자릿수 이렇게 오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히 최저임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업자들이 소상공인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10%의 최저임금 올린다는다 그러면 야, 나 이거 사람 못 뽑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보셔야죠. 거군요. 네. 지금 뭐 고용 상황도 최악이다라는 분석이에요. 7월 취업자 수 증가가 전년 동월 대비로 5천 명, 그리고 8월 달에는 그보다도 적은 2천 명, 또 적은 3천 명에 그쳤었는데 이제 내일 일자리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뭐 지금 네. 단기 일자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걱정돼요. 지금 이런 거죠. 이따가지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지원해가 일자리를 이제 만드는데 문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했던 일자리들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최저임금 높이면서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재정 지원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무려 50조 원을 이상 투입했는데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뭐예요? 8월 달에 3천 명도 안 되는 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책이 기존에 예를 들어 재정 투입을 더 막 하는 이런 일자리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게 돼 가지고는 아 저거 하나만 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선을 돌려서요. 다른 조사 결과 이야기를 또 네.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 동향을 또 분석했습니다. 지난 14년간 가구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 가계 소득이 증가한 만큼 소비 지출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네. 번 것에 비해서 쓰지는 않았다. 이걸 저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아,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지점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이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이야기 부분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앵커 말씀은 이제 지출 문제를 이야기를 그렇죠,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조사한 걸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소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소득은 올라가는데 소비는 그만큼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 생각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성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소비 증가폭이 훨씬 작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고소득층은 돈 버는 만큼 좀 쓰는데 네. 저소득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여기 흔들리는 거죠. 왜?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올라가서 결국 경기가 산다. 이게 이제 핵심 그건데 네. 소득 올라가도 소비가 안 늘 수 있어. 특히 저소득층 경우에서 가지고는 소비 별로 안 늘어. 그게 입증이 된 이런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흔히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아, 하잖아요. 예. 이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하고 이어진다라는 건데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올 300만 원을 지금 받아요. 받는데 이제 세금 공제하고 네. 사회보험료 공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월급 봉투에서 떼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 빠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지는데 뭐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면 한 20% 정도는 그건 빠질 겁니다. 네. 그럼 300만 원 나는 받는 거로 생각했는데 통장에 240만 원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그런 돈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네. 그러면 그 가처분 소득 자체가 좀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왜 안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돈에다가 이제 세금을 이제 떼는데 예. 사실은 이제 세금이랑 사회보험료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인데 과거에는 한 250만 원 받았던 게 세금 사회보험료 공제하면 그게 240만 원, 230만 원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가처분 소득은 자기가 원래 받았던 소득보다도 증가폭이 낮은 겁니다. 아. 그만큼 공제가 많았다는 예.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뭐 소득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지원한다고 세금 많이 걷었는데 문제는 저소득층이 정부한테 소득 보조를 받았어요. 지원금을. 그 지원금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소비하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당장에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점점 고령화랑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해? 당연히 돈 생기면 다 저축을 해가지고 미래 네. 대비를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소비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기대했듯이 막 소비가 퍽퍽 늘어서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일본에서 보면 한때 저축률이 어마어마하고 네. 소비가 안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은행에서 거의 금리를 뭐 마이너스까지 내린 상황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다라고 우리도 좀 그런 봐야 양상이죠. 됩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경우가 말이죠. 잃어버린 20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막 장기 침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소비를 막 늘어줘야지 침체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각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 경제가 이렇게 불안한데 만일 회사가 망하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당연히 저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더 소비를 이렇게 위축시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소비 둔화가 더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그렇습니다. 본다면 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네. 저소득층한테 뭐 각종 감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득을 늘려서 소득을 일으켜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성장을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이런 식의 결과라면 네. 소득주도 성장 방향 자체가 맞지 뭔가 않는 핀트가 거죠. 맞지 않는 네, 우리나라 현실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우선은 이번에 이제 하면서 가장 이제 놀랐던 거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소득층 위한 거였거든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건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 본 사람들은 고소득층이 본 거예요. 저소득층은 못 봤어. 왜? 저소득층은 보는 사람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다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막상 혜택을 못 받고 받은 사람은 소수야. 근데 고소득층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전체 임금이 연동이 돼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좋아지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근로시간까지 줄어드니까 단축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소득이 올라가고 또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고요. 혁신 성장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야당 비판도 많이 그렇게 있고 생각합니다. 해서요. 우선 정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는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KDI에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그 보고서를 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실업 내지는 고용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분명히 정책에 이제 반영이 될 거라 보이고, 그럼 대안이 뭐냐 그런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혁신 성장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혁신 성장 그러면 기업이 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조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피자 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앵커들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자, 우리 소비가 안 되지 않냐 지금. 네네.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혁신 성장 가지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이라 한다면 주로 성장의 소득을 높이는 이런 쪽인데, 문제는 이 지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물가 안정입니다. 아마 두 분 동의하실 거예요. 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 집 사시겠어요? 집 사기 위해서 막 저축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면 다른 데 써요, 소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 사람들이 움츠려. 집을 사는데 장만해야 돼. 노후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고, 또 그걸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세금 걷어서 막 주는 이런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가지고 혁신 성장은 주로 기업의 어떤 그런 사기를 높이는 거란다면 네. 일반 가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중산층 정책, 특히 물가 안정을 통한 중산층 정책을 아주 강화를 해야지. 한쪽은 기업은 투자를 더 하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분, 개인은 더 소비를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작용이 나가지고 현재 이런 고용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뭐 사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은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서나 나왔던 말인데 지금 일단 통계치 숫자가 보여주는 결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현 정권에서는 뭐 최악의 고용 쇼크, 여기다 실업률 증가추이, 앞으로가 더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분명히 최악인 건 맞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해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면 생각합니다. 되는 겁니까? 적어도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이 이름은 꼭 써야겠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세금 걷어서 재정 투입해서 하는 소득주도가 아니고 결국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뭐가 소득을 올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완전히 바꾸고 그게 혁신을 매개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아까 중산층의 물가 안정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 대표적으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너무나 난폭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다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아니 다 한 주택 하나만 가지세요. 그다음 그 이상에는 대출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 내가 집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대출도 안 되니까 저축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부동산 가격을 그럼 자극. 쉽게 말하면 대출이 안 된다 그런다면 난 더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 저축한다는 건 소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서 가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는 글쎄요. 그게 경기 전체로 봐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 그다음 두 번째, 은행도 대출 안 해준다는데 그럼 내가 이제 저축해서 내 돈으로 사야 돼. 그러니까 소비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전 지금 보세요. 최근에 유가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80 지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금년도에 고임금액가 쫙 올라갔죠. 그다음에 지금 이주열 총재가 뭐 곧 금리 인상한다 그럽니다. 예.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유가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휘발유 넣으러 보게 되면 이렇게 올랐어? 더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임금, 고금리, 고유가란다면 이게 이런 말 돼가지고 저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쫙 올라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최저임금부터 해가지고 막 지금 소득도 안 올라가고 이래 되게 되면 결국 소비도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대로 가면요 자칫하게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생깁니다. 지난 방송 때도 언급해 그렇습니다. 주셨죠. 최악의 경우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사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막 뛰고 그다음에 고용은 막 줄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금 이런 사태가 설마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만일 대비해서라도 분명히 움직여야 된다.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안 생겨. 아니 그 스태그플레이션 원해서 생겼습니까? 1970년대에 전 세계의 어떤 전체를 재난으로 몰았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정책 기조를 전면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국대 김태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